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일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굉장히 덥겠습니다. 자외선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는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 보이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챙겨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 해상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24도,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34도까지 훌쩍 오르겠고요. 또 폭염특보가 내려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를 웃돌며 굉장히 더운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6월 15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젯밤에는 희한하더라고요. 왜 여름 끝날 무렵에 맞아요. 밤에 맞아, 이렇게 맞아. 선선한 바람 있잖아요. 그런 게 또 어제는 바람 불더라고요. 그랬어요. 정말. 네. 예.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 잠 못 잤어요. 왜요? 우리 황 기자님 2주 만에 보는 거잖아요. 가슴이 설레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잖아. 황 기자님 보고 싶었잖아. 잘 지내셨어요? 예, 저는 정말 꿈 같은 휴가를 좀 보내고 와서 문득 드는 생각이 약간 직장인에게는 이제 휴가보다는 좀 방학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더 보내달라 이거죠? 예. 전에 보내드릴까요? 예, 이인철 오수진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저도 오랜만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예. 정말 그 맞바람치기에 문을 다 열어놓고 아우, 좋았네. 환기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인철 변호사님. 저는 이제 부모님 찾아뵙고 선물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습니다. 예. 진짜 효자예요. 지난주에는 빨래 하더니. 그러니까. 좋은 거 다 해, 본인이. 네,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가족들하고 주말 잘 보내셨을 텐데 저희가 주말 동안에 있었던 뉴스 추려서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얘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게 뭐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네. 점점 강도 높은 얘기를 이렇게 해요. 네, 맞습니다. 주말 사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죠. 예,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요. 이 지난 토요일 비난성 담화를 좀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담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제 연속적인 보복을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향후 군사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 도발까지요.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담화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은요, 이제 남한과는 결별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러면서 다음 단계 행동을 좀 예고를 했습니다. 네, 우선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단순 폐쇄가 아니라 이 폭파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라는데 좀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적사업 행사권을 군에 넘기겠다는 계획도 좀 밝혔는데 이건 단거리 미사일이나 좀 방사포 발사 또 고사총을 이용한 대북전단 사격,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약간 도발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열흘 남짓해서 계속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은요, 지난 4일에는 이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난을 하면서 연락사무소 폐쇄를 경고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시작으로요. 5일에는 통일전선부 대변인 또 8일에는 대남사업 총화회의, 그리고 9일에는 청와대 한라인을 포함한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 차단하고 폐기하겠다고도 밝혔고요. 11일에는 통일전선부장의 대변인 담화를 밝혔고 또 13일에 있었던 이번 담화 등 대남 비난 강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 궁금한 게 북한과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남북 정상회담도 얼마 전에 했는데
갑자기 이런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게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는요, 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에 문제를 삼고 있는데 사실 속내는 좀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북전단은요, 지난해는 10여 차례, 올해는 3차례 살포를 했는데 이번과 같은 강력한 대응이 나온 것은 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행 뭐 도대체 속마음 알 수가 없어. 왔다 그러니까. 갔다. 네. 더군다나 이번에는 군사행동까지 한다고 하니까 사실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네.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단 청와대에서는요, 어제 새벽이죠.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를 열고 이 화상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외교안보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군 대비태세를 책임지는 합창의장까지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통일부는요, 어제 이 현 상황을 엄중하게 또 인식하고 있다면서 남북은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군 당국도 북한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 얘기 어쨌든 참 마음 편치 않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다. 또 이상하게 틀어주고 또 틀어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마스크 요즘에 잘 쓰고 다니시죠? 일주일에 3개씩 석 네, 장씩, 네. 그죠? 석 장이죠. 잘 네. 구매하고 계십니까? 잘 구입하고 계십니까? 네, 그죠? 네. 예. 애들도 네. 학교로 가니까 또, 아이들은 5장이고. 그러니까 네.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공적 마스크 판매가 중단된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중단된다 그러니까 야 이게 어떻게 그까지. 어떤 분들은 맞아요. 뭐 값이 싸진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대란 또 오는 거 아니야 이러기도 하고. 네, 네. 예. 네, 일단은 이제 정부는 지난 2월 이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지고 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시행이 됐던 네. 이 보건용 공적 마스크 공급을요, 다음 달부터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물량이 충분해서요, 앞으로는 이거를 좀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적 마스크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공적 마스크 공급을 중단을 하게 되면요, 이 마스크 업체에서 생산해서 이 무조건 정부로 공급을 했던 공적 의무 공급 비율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네. 이거는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적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춰서 생산업체가 이 여름용 마스크 생산을 좀 확대를 하고 이 국내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출도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매주 이제 꼬박꼬박 마스크를 구입해 오면서 이렇게 공적 마스크 덕분에 마스크 걱정 없이 잘 지내다가 맞아. 이렇게 갑자기 이제 바뀌게 되면은 또 대란이 오거나 아니면 가격이 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직장인 분들은 난 시간이 없어서 구입할 시간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 의무 공급이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어떤가요? 맞아요. 거기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이 정부는 일단 국내 업체 생산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공적 물량도 좀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보건용 마스크의 일일 생산량은 1,800만 장, 그리고 재고량은 2억 장 정도라서 이 정부는 공적 공급이 중단이 되면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격도 조금 더 싸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달 그 6월까지만 그 매주 이렇게 3장씩 구입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고 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부에서는요, 이 중단 기간은 다음 달부터로 잡고 있고요. 네. 이 공적 공급 중단에 앞서서 이제 구매량을 3장에서 10장까지 늘리고 수출 규모도 생산량의 이제 10%에서 30%까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뭐 수급에 문제가 없으면 마스크 유통을 이제 완전히 민간에게 맡길 예정입니다. 요즘 수도권이 이제 걱정이에요. 깜깜이 전파라고 해서 네.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마스크, 공적 마스크 중단 괜찮은 건가요? 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요, 이 코로나 2차 대유행에 좀 대비를 해서 약 2주간 공급 가능한 이 정도의 재고를 좀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공적 공급을 재가동할 채비를 갖출 계획이라고도 밝혔고요.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고시를요, 내일이죠, 16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예. 어쨌든 뭐 마스크 관계돼선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지난번 우리 코로나19 초기 때처럼 그런 네, 맞아. 혼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럼요. 잘 좀 네.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지난주에 온 국민이 정말 화가 났었죠. 아동 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의붓 아버지에 의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좀 사건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달 29일이죠. 학대를 견디다 못해 4층 높이의 이 가파른 지붕을 타고 집에서 탈출한 뒤에 잠옷 차림으로 이 도로를 뛰어가다가 주민에게 발견됐던 9살 소녀,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온몸에 멍이 들었고 손은 또 프라이팬에 지진 화상 등이 있고 극심한 학대의 흔적이 있어서 정말 충격을 많이 줬었는데 이 9살 을부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부가요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요 어제 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계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너무도 어린 9살 딸을 학대한 그것도 그렇죠. 거의 고문 수준이었잖아요. 네. 저는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보기도 듣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실제 이런 일을 당한 그 어린 딸의 마음이 어땠을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재는 체포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혐의는요, 아동복지법 위에 좀 특정한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가 됐고요. 현재 경찰에 체포된 상태인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입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혐의를 부정했는데 혐의는 지금 인정하고 있나요? 네, 지난 4일 첫 소환 조사에서는 일단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일 조사에서는 혐의 일부를 좀 시인을 하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좀 일부 혐의만 인정했을 뿐 중대한 학대 혐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계부가 한 일도 너무 막 분노하게 되고 치가 떨리는데 궁금한 게 친엄마는 그럼 뭐 하고 있었나?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네, 정말 충격적이게도요. 친모도 함께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모도 계부와 함께 말 그대로 고문과 같은 학대를 좀 벌였는데 이는 딸이 집에서 탈출한 뒤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직접 진술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친모도 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네, 친모는요 지난 12일 응급 입원했던 기관에서 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경남 도내 한 병원에서 여기에 관한 정밀 진단도 받고 있습니다. 정신 이상 진단을 받아서 감형 목적 이런 건 아닌가요? 예, 그렇게 노려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저도 이 너무 수준이 심각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경찰 조사에서 밝혀보니까 이 친모는 이런 범행이 있었던 당시에도 맘카페에서 아주 태연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또 이제 그 의붓 아들도 있었는데 계부와의 그 관계를 의식해서인지 의붓 아들은 또 편애하면서 잘 대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정신질환이 있다고 다 감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정신질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야지만 감형이 되거든요. 네. 더군다나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감형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용 가방에서 숨진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불거져서 언론에 노출이 돼서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파악이 안 된 사건은 또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제도적인 보완은 물론이고 우리가 사는 집 주변의 이웃에 이런 일이 혹시 없을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살펴볼 일입니다. 이번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3년 만에 가족들이 빚더미에 앉았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숨진 지 13년 만에 네.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이 유족들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어머, 그런 일이 가능해요, 실제로? 네, 이게 좀 사건을 말씀을 네. 드리면요. 이 사고는 지난 2000년 2월 14일 새벽 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좀 일어났습니다. 보시면 도로공사 뒤에 남은 돌가루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운전자였던 김 씨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총 4명이 숨졌는데요. 그런데 김 씨에게는 보험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정부 위탁을 받은 한 손해보험 회사에서 이 숨진 동승자 유족들에게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도 지나서 좀 불거졌는데 손해보험 회사가 김 씨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지급 명령을 좀 보낸 겁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1, 2년 전 일도 아니고 맞아요. 10년이 더 된 일이거든요. 사실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해결을 네.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 씨 유족들도 당시에 좀 법률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좀 문제 없다 이런 답변을 듣고 이의 신청서만 일단 보낸 겁니다. 이듬해 좀 정식 재판이 열렸는데 그래서 김 씨 가족은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기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겁니다. 출석 안 했다고요? 좀 느낌이 안 좋은데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그래서 대가는 정말 컸습니다. 법원에서는요, 어머니는 6천만 원, 그리고 이제 갓 성인이 된 언니 둘과 고등학생인 김 씨에게는 각각 4천만 원씩 갚으라고 하고요. 못 갚으면 해마다 20%의 어이구야. 이자를 내라고 좀 판결을 20% 했습니다. 이자. 그렇죠.
네, 그래서 매달 300만 원의 이자가 붙는 셈인데 네. 이제 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내야 할 돈이 이제 4억 4천만 원이 됐고요. 빚독촉에 시달리던 김 씨 유가족이 이제 참다 못해 언론에 제보를 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법률 자문을 이전에 미리 받았었잖아요. 예. 요즘 어떻게 보세요? 너무 안타까운데 만약에 출석을 해서 한마디만 했으면 이겼을 겁니다. 유족들이 이런 일 안 발생했어요. 만약에 출석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판사님 이거 너무 오래전 일입니다. 시효가 지났습니다. 요 한마디만 했어도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 안 한 거예요. 예. 당사자가 이렇게 출석을 안 해서 얘기를 안 하면 법원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구나. 이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의 신청 기간이 3년이거든요. 네. 그 3년만 지나면은 사실 소멸시효 때문에 이 유족들이 보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앞서 이인철 변호사가 그랬잖아요. 한 번만 출석했으면 네. 됐다고. 그러니까. 그 한 번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재판,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미 그렇게 해서 판결이 확정이 되어 버리면 그 판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전부 다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사건이 안타까운 게 분명히 법률 상담은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의 신청서 내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그렇지만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면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네. 까지는 말씀을 해주셨어야 됐는데 네. 이제 이분들은 상담을 받았을 때 이거 우리가 문제될 게 없대. 이의 신청서만 내면 되겠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될 때 굳이 또 이제 소송 비용도 들고 변호사도 알아보고 하면 돈이 나가니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정상적으로 판결이 날 거다라고 기대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소송에는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직접 법정에 나가시는 것만으로도 그 판결이 이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저 돈과 이자를 다 반환해야 되는 건가요?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의 희망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추한 항소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상황에서는 그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추한 항소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그 소장을 직접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법률 상담을 받아가지고 이의 신청서까지는 잘 제출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족분들이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해외에 나가 있었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주소지를 전입했다거나 연락이 안 그래서 법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송달이 잘 된 걸로 봤는데 네네. 실제로는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그 당시에 내가 소장을 받지 못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서 이제 추한 항소를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김 씨 유족이 보험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이래서 정부가 다른 유족들한테 대신 뭐 보험사를 통해서 네. 뭐 지급을 네, 해줬다는 네. 건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까? 교통사고 이래서 피해를 당했어요. 뭐 근데 알고 보니까 가해자가 보험이 없다든지 예. 아니 뺑소니라서 가해자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당장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도와주는 게 정부 보상 사업주도인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망할 경우에는 그 치료비라든지 다쳤을 경우에도 치료비, 위자료 같은 걸 일부 받을 수가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예. 신청 방법도 비교적 간단한 편인데요.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은 다음 보장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염두에 둬야 될 점은 신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한데 네. 그 자동차가 파손됐거나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거 있었지 않았어요? 보험사에서 뭐 이렇게 미성년 아이한테 뭐 보험금 청구해가지고 맞아, 있었죠. 나중에는 뭐 무효가 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미성년자에게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되고요.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막대한 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법원에 뭐 개인 회생이라든지 파산 면책 같은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월요일 법 코너 할 때마다 느끼는 네. 것 같아요. 법은 진짜 아는 만큼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손해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가족끼리 왜 이래 갈 텐데 오늘은요, 그 가족 사망 이후에 대응을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 많대요. 네. 그런 법률적인 얘기들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입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좀 보죠. 자, 예. 가족끼리 네. 왜 이래? 가족 사망에 대처하는 법 3가지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뭐뭐 중에 사망했습니다. 보험금 못 받는다?
뭘까요? 이건 어떤 뭐 중에? 뭐 여행 하는 중에? 여행 갔을 때 아, 여행 중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행 네. 중? 아니면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출근 중? 출근? 여보세요. 출근 중에 사망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 그렇죠. 출퇴근 그럼 중. 퇴근 중도 나올 수 있겠네요. 출퇴근 중. 네. 예, 근무 정답은 중이라든지. 예. 한번 정답은 보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사망 보험금 못 받는다. 네. 정답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네. 자, 어떤 사연인지 제가 시어머니하고요 아들 부부 내외는 뭐 두 MC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게 늦둥이의 외아들이라 귀하게 키운 의사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후에 우리 가족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모델 출신 며느리는 결혼 후에 일을 그만두더니 아들 돈으로 온갖 사치를 누리더라고요. 500만 원짜리 가방, 200만 원짜리 지갑, 한 달 옷값만 300만 원. 이 영수증 봐라 얘. 돈 못 버는 애가 지정신이냐? 어? 아이, 어머니가 잘 모르셔서 그래요. 에? 우리 그 의사 와이프 모임이 있어요. 거기 나가려면 이 정도 품위 유지비는 당연히 드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 이게 다 우리 그 내줘요, 내줘. 아유. 말이니 막걸리냐? 어? 아들은 허구한난 며느리와 싸웠고 결국 아들 부부는 이혼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내 아들 사망보험금을 왜 네가 다 가져가냐? 그건 제가 당연히 상속인이니까요. 아. 당연히 가져가야죠. 너희 부부는 이미 이혼 마무리 단계였고 별거 중이었어. 부부라고 볼 수 없지 않냐? 이틀 뒤면 완전 이혼인데 너 집 나가고 아들 밥 내가 해줬어. 청소 내가 해줬어. 쓰레기 분리수거 내가 다 했다. 내 아들 목숨값 너한테 못 준다. 아니에요. 우리 아직 도장 안 찍었잖아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어디서 눈을 보라는 거지? 이미 남남이나 다름없는 며느리에게 아들의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까지 남겨준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무서워요, 시어머니. 아니, 저도 무서웠어요. 원만한 혼인이 유지되고 있을 때는 이거 당연한 건데 네네. 이혼 소송 중이고 이제 거의 이혼 소송 끝 마무리 될 때쯤인데 야 이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혼 소송 중이던 A 씨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미 몇 년 전에 집을 나가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가 A 씨의 보험금과 재산 상속의 1순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남처럼 지내던 며느리가 아들의 보험금을 갑자기 받게 되자 이 시부모님이 나선 거예요. 이 시부모님이 이혼 소송이 거의 마무리 중이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가는 아들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막아달라고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살아 있었으면 이혼까지 쭉 갈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도중에 사망을 했던 거고 한번 어떤지 저희가 한번 네. 볼까요? 그러면 네. 문제는 시어머니도 아들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어머니도? 없다. 있으면 O, 없으면 X예요. 네. 자, 하나, 둘, 셋. 못 받죠. 못 받죠. 저는 못 없다. 받아? 못 우리 이거 다 받아. 배웠잖아요. 네. 다 못 받네. 네. 이혼 아직 소송- 도장을 안 네. 찍었어요. 그래 이혼 네. 소송 중이지 이혼한 건 아니니까 네. 아내한테 가죠. 며느리한테 네. 가야겠죠. 그분 그러니까요. 변호사님도 화면에는 안 잡혔지만 X를 들어버렸어요. 왜 정답을 또 알려주면 어떡해. 순진하셔. 네, 정답입니다. 예, 정말 아직 그 이혼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법원 판결에서도 상속인이 지급받아야 될 아들의 사망보험금 전액은 며느리, 아내에게 다 줘라라고 네.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근데 물론 여기서 전제가 있어요. 그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요즘처럼 좀 늦게 장가를 가거나 이제 어머니가 아들 보험 이것저것 들어주시는 분들 있죠. 거기에선 수익자가 어머니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네. 이 우리나라에서 이혼하기가 너무 이제 힘들고 또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협의원 같은 경우에도 순려 기간 3개월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사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청에 신고까지 하기 전까지 사망하면은 그건 이혼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소송 같은 경우에 더 오래 걸려요. 뭐 1년, 심지어는 제가 한 사건은 한 5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럼 5년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예요. 그럴 경우에 이혼 소송까지 하면은 이미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남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법적으로는 부부인 경우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도 받을 수가 있고 보험금도 받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유족연금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정도 상태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거잖아요. 가족끼리 완전히 원수 같은 사이가 됐을 텐데 미루어 짐작하건데. 그렇죠. 근데 여기에 다 준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 어떻겠냐고. 그러네. 왜 뭐 우리 증여 뭐 상속 이런 거 할 때도 증여분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 네, 네. 전혀 인정이 안 돼요. 아, 그때 말씀드렸던 기여분을 지금 생각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생각해 주신 것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네. 하지만 기여분은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들이 사망하면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아내하고 자녀입니다. 네. 여기가 1순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망 당시에 아직 이혼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지 그렇죠. 지금 시어머니는 공동상속인에 들어오시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어머니는 기여분으로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1심에서 이혼 소송이 이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혼이 확정이 됐는데도 항소를 한 거예요, 상대방이. 그런 와중에 사망을 해도 이런 그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다 이제 이혼 소송 중이라도 아내한테 재산이 간다는 거죠. 네. 이 보험 계약을 할 때는 보험 수익자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잘 아셔야 됩니다. 보통 보험 수익자를 뭐 특정인으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뭐 상속인으로 지정을 하면은 이 나중에 사망보험금이 그 사람의 고유재산이 되는 거예요.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여분 같은 거 주장할 여지도 없는데 근데 이제 보험 수익자를 아무도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기여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연이 그런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든 게 이혼 소송 중에 사망하게 되면 뭐 보험금이나 연금이 배우자가 가져가잖아요. 네, 네. 요걸 좀 나쁜 쪽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있어요? 2017년에 봐봐. 그 신혼여행 중에 남편이 아내를 네. 그 니코틴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금을 이제 청구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범죄 행각이 발각돼 가지고 다행히 보험금은 지급이 안 됐는데 만약에 발각이 안 됐으면 그 사람이 다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아니 요즘에 이런 비슷한 분쟁이나 소송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이 아내가 남편의 폭력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혼 소송을 했는데 네. 그동안 아내가 이제 알뜰 살뜰 모아가지고 재산은 거의 다 아내 명의로 돼 있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에 아내분이 사망을 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아내 재산 다 자기 거라고 주장한 거예요. 상속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자녀들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버지는 기여도가 없다. 그래서 이제 기여분을 약간 줄이긴 했지만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는 배우자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상속 재산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속상하다. 네. 이혼 절차가 그 마무리가 안 됐으면 그러니까 그냥 다 가는 거네. 전처한테 다 가는 그리고 거예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떤 공무원분이 계셨는데 네. 이 전처랑 이제 그 사이가 나빠가지고 별거를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혼은 아직 되지는 않고 서류상은 남아 있고 다음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 안 했어요. 사실혼으로 살았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제 공무원 유족연금을 누가 받느냐 다툼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 그 전처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실혼이 후처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전처? 그렇죠. 전처가 받지 않을까요? 법률상으로는 아직 혼인관계 유지됐지만 네. 법원에서는 후처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별거관계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전처와의 혼인관계 사실상 이제 파탄이 됐고 후처와의 사실혼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후처가 유증령을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예외적인 판례가 나왔습니다. 예. 아니 이거는 제 아는 친구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 중에 네. 그 친구가 죽었어요. 호러머니셨는데 네. 다 아내에게. 별로 다 가더라고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네.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 사망에 대처하는 법. 두 번째, 어디에 뭐 걸렸어? 뭐에 걸린 엄마의 증여 유효할까요? 뭐 걸린 거면은 뭐 건강이나 병 쪽 그쵸. 아닐까? 그렇죠? 뭐 암에 이게 걸리거나. 저기네. 치매 걸리셨네. 맞아요? 이 문제 유출됐구만. 참. 맞습니다. 정답은? 치매 걸린 엄마의 증여 그래, 유효할까요? 장혜연 씨가 딸하고 네. 휴가 다녀와서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어요. 황 기자님이 알겠습니다. 아들 역할 해주시고요.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3남매 중에 첫째 딸입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5년 동안 병수발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남편과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이혼 위기까지 찾아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 규라가 엄마 사라지셨대. 어떡해. 걱정 마 누나. 내가 엄마 우리 집에 잘 모셨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아, 너네 집에 모셨어? 아, 좀 진작 말 좀 해주지. 신령 간수했네. 근데 올케가 모시는 거 싫어했었잖아. 그 병수 밟고 보통 일 아니거든. 아유, 걱정 말라니까. 엄마 내가 정성껏 모실 테니까 이제 걱정 말고 누나는 그냥 매형이랑 잘 살기만 하면 돼. 막내 동생의 말을 철떡같이 믿었건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막내가 왜 어머니를 모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야, 황규라! 너 혼자 엄마 재산 다 가져갔다고? 아, 말도 안 돼. 셋이 공평하게 나눠. 아,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거 다 나한테 주셨어. 이미 뭐 집이고 땅이고 모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전히 맞춰버렸고, 그러니까 절대 꿈도 꾸지 마셔. 형제들 몰래 치매 어머니를 모셔가서 모든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증여받은 동생에게서 제 몫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야, 치매 걸린 부모님, 어머니를 모셔다가 모셨네. 그 재산을 싹, 응? 그러니까 빼돌린 거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예, 요즘에는 특히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 치매 걸린 상태에서 돌아가신 부모가 남긴 네. 어떤 유언이나 아니면 그 사전에 했던 증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그 상속인들이 와가지고 소송을 의뢰하시는 경우도 많고 미리미리 그 대비를 하시려고 요양원에 계신 상태에서 그걸 상의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게 보면은 요즘에는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요양원에서는 또 간병인들이 잘 계시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잘 안 찾아가시다가 네. 한 번 갈 때마다 급속도로 이제 건강이 악화되시는 거예요. 이렇다 보면 조금 더 자주 가시는 그 자녀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어머니가 오랜만에 또 앞으로 고맙다고 하면서 손주 손녀들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거 말씀하실 때 법적인 조치를 또 해두면 그 사이에 안 찾아간 형제 입장에서는 그걸 또 독차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네. 실제로는 그걸 노리고 또 계속 요양원을 가시면서 이제 정말 어머니의 그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을 이전해 놓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이런 상속 유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연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A 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던 겁니다. 근데 A 씨가 치매와 노안으로 좀 병원에 입원하던 중에 이 둘째 아들이 다른 자녀들 모르게 슬쩍 찾아가서 어머니를 본인 집으로 옮긴 겁니다. 모르게. 네, 그 후로 A 씨는 모든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증여를 했고요. 둘째 아들은요, 증여를 좀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맞춰버린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다른 형제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소송을 걸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OX로 한번 알아볼게요. 네. 다른 형제들도 돌려받을 수 있다. 어머니의 재산을. 그러면 O. 아니다.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면 X.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있다. 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한규라 기자만 없다고. 아니, 뭐 유류분이나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청구 그래도 소송하면 모든 되잖아요. 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췄으면은 이거 끝난 거 맞췄기 아닌가요? 때문에. 네, 그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거 자.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 있어.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재력가 이제 아버님이 계셨는데, 이제 자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장남이 평상시 아버지를 방치했어요. 불효자예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치매가 걸리니까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장남 내외가. 아, 왜 그런가 해도 효도하나 보다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를 꼬드겨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자기 앞으로 돌린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그분들한테 이렇게 아버지 이거 그냥 도장 찍으세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도장을 막 인장도 찍죠, 찍고 뭐 다 맞아요. 모셔가지고 다 절차를 마무리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물어보면 난 모르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정상적인 의사 편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민법상 이 사람의 법률형에 무효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단 네. 조건이 있어요. 이 치매가 중증이어야 됩니다. 정말로 자신의 행위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지 치매도 경증인 경우 있잖아요. 경증 네. 같은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무효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중증을 입증하는 증거도 있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치매가 있는 그 어머니가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아들한테만 내가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어렵고 또 그런 이제 서면을 작성하기도 어렵고 특히 계약서에 날인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되는데 어떡하냐라고 기자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전이 다 돼 있었어도 그걸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제3자한테 넘어간 경우에는 그 매매 계약을 취소 무효로 해서 이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잠깐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왔을 때
좀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 그때 한 유언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이때는 이제 다른 형제분들이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냐면 유류분만의 그 몫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류분은 원래 받았을 수 있었던 그 재산의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그 어머니의 뜻이 아들한테 정말 많은 부분을 물려주고 싶었다는 걸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사실 치매면 치매지 초기 치매도 치매고 중증 치매도 치매잖아요. 근데 그게 기준이 좀 모호할 것 같거든요. 치매라고 다 같은 치매가 아니에요. 맞아요. 중증 아주 심각한 치매의 경우에만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경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누구한테 줄 수도 있잖아. 나는 뭐 큰아들한테 주겠다. 그럼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증거가 중요한데 단순히 요양원에 계시다 그것만 가지고 중증 치매가 입증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미리 살아계실 때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이걸 안 받고 돌아가시면은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뭐 중증이하다 경증이하다 그거 가지고 자녀들이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반드시 받아두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요. 돌아가시고 알 나면 수가 없잖아요. 중증 질환이었는지 이걸 맞아,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 전에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제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좀 치매 증상이 있으시고 할 때 자녀분들이 모든 자녀분들을 요즘에는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사실 견제라고 하면 너무 좀 안 좋은 말이고 네. 자녀 중에 한 명한테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없으니 성년 후견인으로서 재산도 관리하고 이제 치료 받으시는 것도 살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공평하게 그 상속분에 따라서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예전에 여러분 금치산제도, 한정치산제도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명칭도 좀 약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년 후견제도로 바뀌었는데 이 법원에다가 신청할 수가 있어요. 꼭 네. 뭐 치매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좀 연세가 많으신데 이 재산을 좀 누가 이제 그 가져갈 것 같다. 그럴 경우에 성년 후견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하고 그 사람이 재산 관리를 해서 굉장히 안전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년 후견 제도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년 후견 제도를 신청을 하고 싶어도 그 어머니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요.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러는 경우들도 네. 있고 그리고 또 그 자녀분들 중에서 한 분이 뭔가의 의도를 가지고 또 그런 제도를 제기를 하게 되면은 다른 자녀분들은 반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중증 치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이 될 정도가 되면 성년 후견 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은데 중증 치매 증상이 어떤 정도냐? 이제 법원에서 그 의사의 소견을 받는 정도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날씨나 계절 감각이 없거나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그렇죠. 그리고는 시간에 대해서는 아예 개념이 없어요. 시계를 볼 줄 알더라도 이게 점심시간인지 저녁 시간인지 그것에 대한 그 연결 매칭이 안 되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녀 이름을 이제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 정도가 되면 중증 치매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이제 합심해서 성년 후견 제도를 우리가 신청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요즘에는 이 치매 관련해서 비슷한 소송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 수백억 원의 이제 그 재력 가분이 있었는데 네, 네. 30세 연하의 여성과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잘 살거니 했는데 이 3년 후에 자녀들이 이제 찾아갔는데 경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백억 원의 재산이 모두 다 새어머니한테 이전 등기가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치매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다 그 재혼한 여성이 다 돌려놨거든요. 예.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때 이제 또 이제 소송이 돼서 이제 이게 유언이 무언이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들이 엄청 황당했겠네요.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76세에 또 재력가분이 이분도 역시 수백 원대 재력가였는데 25살 연하의 여자 비서와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 비서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식당에서 일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네. 그분하고 이제 재혼을 하게 됐는데 역시 또 이제 수백억의 재산이 다 이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 자녀들이 혼인 무효 소송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여자가 아버지를 꼬드겨가지고 혼인 신고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자녀들이 이겼어요. 법원에서는 이 혼인이 무효라고 판정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남성분의 이 기억 인지 능력이 좀 저하가 됐고 이 여성은 실제로 부인이기보다는 간병인에 불과돼서 다행히 혼인 무효가 돼서 네. 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보통 그 어머니의 뭐 형제분들 이모나 삼촌한테는 굉장히 신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이제 요양원에 모셨는데 야 너희들은 이제 돈 벌고 일하느라 바쁘지 애들도 키워야 되지 나한테 어머니 맡겨라 이러면서 이제 이모가 거기서 어머니를 돌보아 주신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보니까 어머니 재산이 이모도 아니고
그리고 다 제3자한테 매매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머니 통장에서도 이제 계속 인출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았고 네. 그리고 간병인들 얘기에 따르면은 막 덜덜덜 손을 떨면서 어머니가 그 계약서에다 서명을 하고 이름을 쓰고 막 이랬던 사정들이 이제 밝혀졌어요. 결국에는 소유권 이전됐던 거 다 말소되고 결국에는 원래 자녀들이 상속분대로 이제 상속 등기를 마쳤습니다. 네. 아유, 이런 얘기 들어보면 이제 100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치매가 일반적일 수 있어요. 네, 많죠. 그렇게 되면요. 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느끼잖아. 내가 자꾸 가물가물해지지? 요런 정도 때 뭐 재벌들이야 돈을 다 쓰고 돌아가실 수도 없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쓰세요. 그게 자식들을 위해서 좋아. 왜냐하면 자식끼리 싸우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즐겁게 쓰셔야 그래, 맛있는 돼요. 거 드시면서 내가 조금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있으면 쓰세요. 근데 너무 없으면 아이들이 또 이렇게 방치할 수 있어. 근데 딱 계산하셔서요. 내가 어디에 갔을 때 얼마 정도 거기 나와요. 이렇게 알아보시면 네. 그래서 그걸 딱 해놓고 나머지 돈 다 쓰셔야 돼요. 네. 아 너무 아깝잖아요. 인생 그럼. 들여서 돈 번 걸 나중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씨 쓰세요. 예? 아침밥 좀 쏘세요. 나 이거 아직 나 아직 멀쩡한데. 자, 가족끼리 왜 이래? 네. 가족 사망에 대처하는 법.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상조업체 실수로 뒤바뀐 뭘까요? 상조업체 실수로 뒤바뀐? 이거 알 것 같지 않아요? 상조업체인데? 상조업체? 실수 한번 볼까요? 뭐가 그럼 바뀌었어요? 바로? 보면 아니 이건 너무 아이고. 갔는데 시신까지 바뀐다고? 너무 황당하죠. 이 드라마 아니에요, 이거는? 사연소로 가기 전에 제가 유족 상조업체 직원 역할 이재용 MC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소로 들어갑니다. 태산처럼 듬직하게 가족을 지켜주시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오누이는 아버지를 편안하게 보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죠. 그렇게 발인에 화장까지 마치고 장지로 가는 길에 기가 막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 상주님? 예. 지금 어디 계시죠? 아, 네. 저희 지금 화장 다 끝내고 장지로 가는 길입니다. 화장 끝내셨다고요? 네.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예? 저 화장한 시신이잖아요. 네네. 그게 저기요. 아버님 시신이 아니에요. 시신이 여보세요? 시신이 여보세요? 바뀌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시신이 바뀌었다. 시신이 바뀌었다고요? 예. 아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입간식 때 확인 다 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차가 바뀌었어요. 장지로 출발하는데 이게 같은 시간에 가는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대인데 이게 헷갈린 거예요. 헷갈릴 게 따로 있지. 그런 거 헷갈리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신 거예요? 근데 확인해봤는데 저 이미 다른 집 선산에 웃기 웃으면 안 저 되는데. 매장이 되셨어요. 매장이요? 네. 상조업체 실수로 바뀐 아버지의 시신. 대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처벌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야, 이 시신이 바뀌었다? 아니 이게 영화 끝까지 간다 보면 이거 비슷한 내용 나오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도 이거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랬는데 실제 이게 있었어. 실제 이런 일이 있네요. 네, 이게 네. 정말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전북 군산의 한 장례식장에서요, 이제 두 할머니의 시신이 뒤바뀌는 정말 기상천외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네. A 할머니 유족들은 이 운구차에 시신을 싣고 인근 화장장으로 가서 화장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유골함을 선산에 먼저 잠든 할아버지 곁에 매장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장까지 다 끝낸 상황에서 장례식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은 건데 네. 발인 과정에서 시신이 바뀐 것 같다는 아주 황당한 연락이었습니다. 이거 확인해봤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다른 분이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유족들이 장례식장으로 바로 달려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네. 장례식장에 있는 시신이 자기네 어머니, 할머니, A 할머니가 맞았고요. 유족들이 매장한 시신은 정말 생면부지의 B 할머니였던 겁니다. 아이고. 아니, A 유가족도 황당하지만 B 네. 유가족이 더 황당한 게 네. 발인도 안 했는데 시신 화장되고 막 매장된 상태니까 네. 우리 가족이 그랬다면 진짜 이거 아이고, 말이 안 이건 나오고. 뭐. 그렇죠. 이제 너무 황당. 장례 진행 중에 네. 시신이 뒤바뀐 사실을 통보받는 이 비할머니네 네. 유족들은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허락도 없이 우리 어머니 시신을 내줬느냐. 우리는 어머니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보냈다. 뭐 다시 이 모셔온 가져온 유골이 우리 어머니인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정말 분노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지 그게 이미 화장이 됐으니 그게 누구 유골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야,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보시면요, 알고 보니까 상조업체가 이제 입관 과정에서 시신을 관에 잘못 넣었던 건데요. 아이고. 근데 장례식장에서는 자신들이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은 네. 모든 장례 절차를 이제 상조업체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조업체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반대로 상조업체는 시신을 관에 잘못 넣은 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다. 네. 그런데 입관식까지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확인 때 이 알아보지 못한 유족들에게도 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유족이 시신을 다 확인했잖아요. 아니 근데 근데, 입관 때 이렇게 다 감싸놓은 상태니까 그게 사실은 뭐 확인하기 힘들걸요. 네, 맞습니다. 유족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일단 입관식 때 시신을 수의로 꽁꽁 싸맸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는 게 좀 불가능했다면서 이제 상조업체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해요. 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화장을 했는데 유족들이 딱 보니까 그 시신에 철심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된 거냐 알고 보니까 이제 시신이 바뀐 경우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국과수에서 부검했던 시신이 이제 상조회사로 와서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아니 이거 시신이 바뀌는 건 말도 안 되는 큰 일이지만 네네. 그 외의 것들 있잖아요. 장례식 하면 이렇게 신경 쓸 일들이 많아요. 그냥 이게 일반적으로 뭐 음식이 바뀌었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이쪽에 갈 물건이 저쪽에 간다든지 그렇죠. 네. 아니면 화장터가 이쪽인데 저쪽으로 갔다든지 그거야 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일이 맞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 그 장례하는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이제 그 일반적으로 겪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제대로 된 문제 제기도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다뤘던 사건 중에서 하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생전에 그 돌아가신 분을 한 번도 안 찾아왔던 자녀들이 와가지고 네. 조의금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그 상조 직원과의 공모인지 아니면 그 직원의 실수인지 이거에 대해서 민형사 소송으로 다 대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일단 이건 일단락을 지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결국 이 그 조의금 가져간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년 넘도록 소송을 이제 거친 끝에 그래도 이제 그 전까지 잘 모셨던 자녀분들에게 정당한 몫이 잘 돌아갔습니다. 네.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뭐 상조업체 실수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 불의의 상황이 일단 발생한 다음에는 사실 변호사를 찾아간다 하더라도 증거가 있습니까라는 그 질문을 또 받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로 이게 굉장히 정신이 없지만 혼란스럽지만 그 상조회사가 진행하는 계약의 이행 내용에 대해서 그 녹음을 하신다거나 통화할 때도 반드시 녹음해 두시고 그런 증거들을 그때그때마다 마련을 해 두셔서 만약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행이 안 됐다, 잘못된 음식이 나왔다, 그럼 그때그때마다 문제 제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증거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상조회사 알려면 상조회사가 이제 보험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소비자 보호원에 이제 상담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후를 대비해서 일종의 적금이나 보험의 성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상조회사가 요즘 많더라고요. 근데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없어져 버렸어. 있어요, 그런 그러면 경우. 이거 어떡하느냐? 이것도 문제예요. 이런 일 좀 은근히 많습니다. 네. 보시면요. 지난 2008년에 있었던 일도 있는데요. 이제 2008년 6월부터 매년 한 12년간을 계속 납입금을 부어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막상 부모님 상이 나서 이제 상조업체에 연락을 했는데 이상하게 연락이 안 닿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는 이제 상조업체가 부도가 난 건데 온 가족이 이제 상조업체의 행방을 쫓고 쫓아서 그래도 마땅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있습니다. 내 상조 그대로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래요? 이런 그대로 좋네요. 네. 상조회사가 이제 그 도산하거나 폐업할 경우에 선수금이 있잖아요. 네. 이 선수금의 50%를 이제 돌려받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명칭은 조금씩 다른데 뭐 장례 이행 보증제, 안심 서비스 등이 같은 경우거든요. 반드시 신청하셔가지고 절반이라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넣었던 상조업체가 도산이 되면 그 최소 50% 이상, 반 이상은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50%도 그것도 너무했다. 아니 그럼 주는 사람은 반은 준다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은 반을 날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선수금 50%만 받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완전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상조 서비스를 원한다. 이러면은 그 기존에 있던 다른 업체에게 상조 계약을 이전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때는 내 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반드시 내가 가입한 상조 업체가 내 상조 찾아줘 서비스 그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연계된 다른 기존 상조업체에 계약을 이전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네. 만약에 이런 것도 여의치 않고 나는 50%만 돌려받는 걸 원치 않는다. 전액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셔야만 합니다.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계약 불이행 책임이니까.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상조 가입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가 많은데 처음 가입할 때 좀 확인하면 좋을 것들도 있을까요? 네, 영업 상태하고, 그러니까 그 상조업체가 활발하게 잘 영업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선수금을 잘 보전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정보 역시 내 상조 찾아줘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상조업체가 어떻게 영업을 해오고 있고 현재 영업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선수금을 어떻게 보전하고 있는지 이런 내역들을 전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 가면 또 분란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조금. 그렇죠. 네. 이거 나누는 걸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 재벌회사 회장님이 이 동생이 이제 사망하니까 그 동생의 장남에게 이제 부의금을 줬는데 네. 부의금 액수가 무려 수십억 원을 준 거예요. 큰 손이었던 거예요. 재벌이니까. 근데 이 장남이 이제 이거를 이제 형제들에게 나눠줬거든요. 나눠줬는데 유독 한 사람에게는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 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자신의 몫을 달라. 자신의 몫만 해도 한 10억 정도 됐을 거 아닙니까? 소송까지 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상식적으로 이 수십억 원이라는 조의금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건 조의금으로 보기보다는 큰아들에게 일종의 준 증여금이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례식 관련해서 분쟁이 제일 많은 게 사실 이 돈을 부조금 장례 비용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인데요. 네. 뭐 어떤 경우에는 40구제 타고 갔을 때 택시비를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특히 뭐 또 교통편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문제로 싸우다가 이제 굉장히 장례식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몸싸움까지 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부의금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변호사님? 예, 부의금은요.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이 이제 공평하게 받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만약에 장례 비용이 300만 원이 나왔다. 네. 근데 형은 부조금으로 1000만 원을 받고 동생은 500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 장례 비용 얼마씩 내야 될까요? 애매하네요, 진짜. 좀 많이 들어온 사람이 좀 더 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나? 맞습니다. 그 장례 비용은 부조금이 들어온 비율대로 내면 된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형이 1000만 원, 동생이 5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장례 비용도 2대 1로 해서 각각 200만 원, 100만 원씩 내야 합니다. 즉 부의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만큼 장례비도 많이 내야 하지만 각자 받은 것이 각자 가져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수령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부조금은 상속인이 균등한 금액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부의금이 덜 들어왔어. 그렇죠. 장례 비용보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경우에도 판례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미 이제 받은 돈은 다 장례금으로 썼고 부족한 상태잖아요. 이때는 장례를 치르는 게 우선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형제들이 공평하게 반반 나눠서 냅니다. 참 이게 고인이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똑같이 내는 거야 이거는. 나중에 예. 이게 이제 고인이 돌아가셔서 다 슬픈데 그 그렇죠. 황망한 중에도 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오늘 가족끼리 왜 이래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차와 관련해서 알찬 소식을 전해드리는 차 코너입니다. 오늘은 아주 뜨거운 슈퍼레이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네, 날이 많이 더워지고 어제는 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녁 때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너무 반가웠는데 이게 뭐 폭염주의보 내리고 이러면 사람 지쳐요. 굉장히 덥죠. 그래서 그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슈퍼 레이스를 즐기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가수로서 또 레이싱 감독으로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 김진표 감독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표입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예. 행복한 네, 아침에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선수로 열심히 뛰셨는데 네네. 요즘에 선수를 못 뵀던 것 같은데 감독하시는 거예요? 네, 요새는 이
제일 빠르고 네. 제일 안전한 타이어 회사에서 운영하는 레이싱팀의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예. 훌륭한. 그러니까요. 아, 예, 이런 저는 얘기도 하고. 할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감독으로서의 모습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 네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네. 되고. 그리고 또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하트 시그널에 출연을 해서요. 아주 멋진 꽃미남 선수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분입니다. 바로 서주원 선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서주원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는 선수가 아니라 감독으로 불러야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데뷔를 하시는 거죠. 네, 올해 이제 저희가 팀을 창단하면서 감독 겸 선수로 같이 활동을 하게 돼서요. 네. 조금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많이 지금도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방송도 오랜만이고 해서 네. 카메라가 되게 많네요. 네, 이제 감독으로서의 모습도 기대해 보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분 있어요. 마지막으로 국내 모터스포츠계 레전드 선수입니다. 김희수 레이싱 감독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993년에 데뷔하셨고 선수 생활만 28년. 팬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지금 잠시 선수 생활 그만 접고 감독 네. 쭉 하시고 근데 올해 다시 또 선수로 복귀. 전 30년 동안 꾸준하게 한 번도 빠짐없이 레이스를 하다가 작년 한 해 잠깐 쉬었고요. 네. 올해는 이제 팬들이 또 많이 원하시기도 하고 네. 네. 또 이제 사회가 너무 힘들다 보니 네. 다시 또 컴백을 해서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감독하시고 다시 또 선수로. 선수로? 오. 자, 세 분이 느끼는 레이싱의 매력은 뭔지 그거 듣고 싶습니다. 일단 레이싱을 하면요. 그러니까 사람 선수가 혼자 하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 놓은 굉장히 기계죠. 이 머신을 가지고 인간과 머신이 함께 극한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기는 자동차 경기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은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가 하나가 돼서 결과물을 좀 이뤄내는 게 네, 레이싱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스텝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두 분이 말씀해 네. 주신 게 맞고요. 거기에 뭐 하나만 더 보태자면 좀 화려하죠. 아, 맞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기계를 정말 극한까지 다루는 잘 다루는 누가 잘 다루나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수만 개의 부품들을 정말 잘 조립해서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저 극한의 한계에서 정말 멋진 모습을 갤러리 분들 또 후원사분들 또 뭐 좋아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려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또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고 그 엔진 소리라고 하나요? 흥분되죠. 막 들으면 막 흥분되고 짜릿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이런 경기가 많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F1이 네. 굉장히 많이 귀에 익숙하죠. 예. 네, 그만큼 네. 많은 방송을 탔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역사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오픈힐 드라이버죠. 드라이버가 이제 운전석에 하나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밖에 타이어가 나와 있는 저런 형태의 레이스인데 역사가 굉장히 깊고요. 굉장히 많은 팬들을 예. 가지고 있는 최첨단 레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저는 사실 이거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포드 대 페라리라는 영화 저도 봤어요.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그게 또 실화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포드 v 페라리 영화는 배경이 그 프랑스 르망 지역에서 네, 열리는 네. 르망 24시거든요. 네, 가장 이제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고 가장 큰 규모의 그런 내구 레이스 경기입니다. 네. 네, 네. 네, 그 외에도 또 사실 이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거는 저렇게 뭔가 아스팔트를 다진 곳에서 시합을 하는 네.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로 가야지만 시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 월드 랠리 챔피언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 랠리라고 하면 자연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안에 들어가서 훨씬 더 좀 위험하고 극한의 상황을 많이 맞이하게 되죠. 지금도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 변수나 사고 위험성이 많아서 자동차 네. 경주의 철인 생존 경기라고도 맞아, 불리고 그렇더라고요, 있습니다. 저게. 정말 화려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저런 시합.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저런 데 막 달리다가 자동차가 불에 타기도 하고 그렇죠. 또 옆에 막 오토바이 경주도 같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다카르 랠리 같은 그런 경우는 것도 그렇게도 있고. 하죠. 저 굉장히 박진감 넘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 랠리 대회 또 국내의 한 자동차 회사가 네. 최근에 뛰어들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또 내고 그랬군요. 있습니다. 예. 이 자동차 달리는 모습만 봐도 뭐 아찔하고 지금 시원하고 이런데 네. 한국에는 자동차 경기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는 한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한국의 자동차 경기는 대략 한 3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한 1980년도 후반부터 레이스가 시작됐고요. 이제 지금까지 온로드 레이스를 정식적으로 한 거는 이제 95년도 정도. 그전에는 아까 그 랠리처럼
오프로드에서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온로드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또 가장 중요한 게 올해 굉장히 큰 대회가 열리잖아요. 네, 뭐 네. 저희 이 세 명의 감독이 출전하는 대회가 가장 큰 대회가 되겠죠. 그리고 2020년도 역시 대한민국에서 이 슈퍼레이스가 열리게 됩니다. 네. 이 슈퍼레이스는 매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종합자동차 경주 대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007년에 개최가 됐고요. 13시즌 동안 총 98번의 레이스가 열렸어요. 그리고 올해 개막전에서 통산 100번째 경기를 맡게 되는데요.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프로모터가 진행되는 대회가 100경기를 맡는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요? 그러네요. 굉장히 대단한 거네요, 그러면. 100번째. 근데 슈퍼레이스는 저 한국 자동차 모터스포츠의 역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레이스입니다. 네. 올해는 100번째 경기니까 그 의미가 더 크겠네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그 출전하는 시합 자체가 슈퍼레이스에서 스토카라는 클래스인데요. 6000 클래스라고 해서 스토카에서 간판 경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레이싱 경기만을 위한 경주용 자동차로 이제 제작이 된 그런 아시아 유일의 스토카 경기입니다. 네. 세 분 다 많은 경기를 겪으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이 슈퍼레이스의 자동차 카테고리가 되게 많아요. 그중에 이제 스토카 클래스 시리즈 첫 번째 시즌의 마지막 경기가 저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죠. 지금 현재 뭐 챔피언이죠. 조항우 선수랑 그 챔피언 포인트를 1포인트 차로 제가 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그 경기가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박진감 넘치는 경기여서 그 경기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서 감독님은. 저는 작년 그 나이트 레이스였는데요. 나이트 레이스 때 사실 예선 때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1위를 거의 확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차량 트러블로 인해서 10위로 예선을 통과하는 바람에 결승 10그리를 섰지만 이제 한 명 한 명 추월을 하면서 제가 3위로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 감독님. 예, 뭐 두 분 다 일을 못한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 2016년도에 이 6000 클래스에서 이 더블 챔피언이라고 하죠. 팀 포인트와 이 드라이버 챔피언을 모두 다 석권했던 그 2016년도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역시 가장 빠르고 안전한 타이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20년 올해 슈퍼레이스 관전 포인트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자, 일단 사실 저희 셋이 지금 옷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올해 이 스토카의 옷이 바뀌었습니다. 즉, 이 바디 외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 지난 2016년 외형을 바뀐 이후에 무려 이 4년 만에 슈퍼 6000 클래스의 이 바디가 바뀌었습니다. 이 팬분들도 이 차량을 보시는 재미가 쏠쏠하실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시죠? 그러네요. 네. 멋지네요, 아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 감독님은요? 네, 저희 팀에는 올 시즌에 19살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연소 출전인데요. 만약에 이 선수가 포디움을 또 가게 된다고 하면 최연소 입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네. 같고요. 네. 김 감독님. 저는 뭐 저에게 하자면 지금 뭐 현재 슈퍼레이스에서 지금 가장 그 우승을 많이 한 횟수가 조항우 선수랑 저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잠깐 쉬었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조항우 선수가 제 타이틀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타이틀을 다시 한번 뺏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죠. 네. 네. 방송을 통해서 뭐 놓치지 말고 아주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방송으로 보셔야 그쵸. 되는 거죠? 네. 무관중으로 경기가 벌어지는 거죠? 네, 뭐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시국에 레이스가 펼쳐지는 거는 대한민국이 처음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무관중으로 시작은 하지만 그래도 이 채널 A를 통해서 이 중계가 될 예정이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일단 응원을 부탁드리겠고요. 무엇보다 하루빨리 이 관중들, 많은 갤러리들 앞에서 이 레이스를 할 수 있는 날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네. 방송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 하나하나 보시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채널A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일정은 6월 20일부터 21일 개막전이 시작이 되고요. 10월 31일에서 11월 1일에 최종전이 펼쳐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 20일부터 채널A에서 방송되는 슈퍼 레이스 경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분 감독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에 몰입을 하면 더위를 잊잖아요. 네. 스포츠도 그렇고 뭐 남양 특집 이런 것도 그렇고. 네. 아마 오늘부터는 다시 또 더워진다고 하니까요. 네, 무언가 몰입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